안녕하세요. 사연 에디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73세의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돈만 뜯기던 어머니가 어떻게 완벽한 반격에 성공했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에디션을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3 박영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어요. 강남 25평 아파트와 월 400만 원 연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예금 8억.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제 자식들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는 10번째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죠. 엄마는 원래 이런 걸 잘하잖아요. 42세 며느리 한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30만 원짜리 명품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립스틱이었죠. 어머님, 이번 달에 진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3천만 원만요. 지난달에 2천만 원을 주었는데 벌써 또였습니다. 수진아, 지난달에 그게 다 나갔어요. 어머님, 저희가 성공해야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나중에.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아들 박진수의 사업 자금으로 4억 2천만 원을 댔어요. 며느리 성형 수술비 8천만 원, 딸 박미선의 옷가게 미천 1억 5천만 원. 제 예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엄마, 요즘 음식 맛이 왜 이래요? 어머님, 살림 좀 제대로 하세요. 엄마는 우리한테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제 인생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됐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진수, 며느리 수진, 딸 미선과 사위 민호, 그리고 친척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이 가득했죠. 어머니, 이 나물 좀 짜지 않아요? 딸 미선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요즘 어르신들 입맛이 변하시나 봐요. 며느리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언니, 어머님 통장에 얼마나 남았대요? 수진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글쎄, 4억은 남았을 거야. 아파트까지 하면 10억 넘지. 우리가 절반은 받아야죠. 맞아.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죠.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아들 진수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명절에 이게 뭐예요? 요즘 왜 이래요?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손이 아파서. 엄마, 그러니까 요양원 알아보라니까요. 혼자 사시다가 큰일 나요. 딸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제 집을 팔아 입소비를 내고 남은 돈은 자식들이 나눠 가지겠다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절 진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저는 그저 걸어다니는 ATM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 명절 2주 전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이번 달 카드 사용액이 780만 원인데 확인하셨나요?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쓸 리가.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명품 가방, 호텔 뷔페, 백화점 의류. 제가 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딸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혹시 엄마 카드. 아, 그거요? 제 카드가 한도 초과돼서 잠깐 썼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잠깐? 780만 원을? 미선아,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엄마, 진짜. 나중에 갚는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엄마 돈 나중에 다 제 거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차피 다 내 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아들 진수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투자 기회가 왔어요. 지금 넣으면 2달 후에 2배로 돌려줄 수 있대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진수야, 그런 건 사기 아니야? 엄마, 제 친구가 하는 건데 무슨 사기예요? 확실해요. 저는 결국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죠. 진수야, 그 투자 어떻게 됐어? 아, 그게 엄마 사기였어요. 친구가 잠적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당한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들이 도박을 했다는 걸요. 친구 누나가 제게 연락을 했거든요. 어머님, 진수가 불법 도박장에서 5천을 날렸대요. 어머님한테 투자라고 거짓말한 거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문득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요. 여보, 이 서랍 속 봉투 잘 간수해. 자식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돼. 당신 지킬 마지막 방패야. 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자 서류가 나왔어요. 상가 건물 소유권 증명서,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세 100억. 손이 떨렸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두셨군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릴 거라는 걸요. 그래서 비밀 계좌로 상가 건물을 사두고 제 명의로 해뒀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이? 나 영자야. 내 아들 변호사지? 상담 좀 받고 싶은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변호사 김준혁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모님, 이건 경제적 학대예요. 고령자 재산 착취죠. 그렇게까지. 이모님, 자식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런 경우는요. 준혁 변호사는 제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계좌 이체 내역은 이미 있고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모님, 이거 차세요. 그가 손목 시계를 건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계였지만 옆에 작은 버튼이 있었어요.
누르면 녹음돼요. 24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음질도 좋아요. 이게 합법이야?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의 침묵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주 후 며느리 수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새 차 사려고 하는데요. 외제차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손목에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들었죠. 여보, 시어머니가 오케이 했어. 5천 나온대. 우리 어머니 진짜 호구야. 70 넘으니까 바보 된 것 같아.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친구들이랑 홈파티 하려고요.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저는 부엌에서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했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친구들의 수다 소리가 들렸죠. 언니, 시어머니 짱 순하시네. 응, 돈만 있으면 되는 시어머니야. 말 잘 들어서 좋아. 우리 남편이 효자라고 해야 하나? 엄마 돈 뜯는 데는 천재야.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얼마나 있으세요? 10억쯤? 아파트랑 예금 다 합치면. 나중에 다 우리 거지 뭐. 대박. 언니 인생 편하겠다.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손목에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진수의 사무실에 점심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둘게요. 그래, 천천히 먹어라.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렸죠. 곧 진수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돈으로 비트코인 좀 사려고. 대박 나면 나 혼자 챙길 거야. 뭐, 엄마한테 말할 리 있나? 나중에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 받으면 되지.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얼마 못 산다. 제 아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손주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손자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나 아이폰 사주실 거죠?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이번 달에 돈이 좀. 할머니가 나 싫어하시는구나. 다른 애들 할머니는 다 사준대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사줄게. 150만 원짜리 아이폰을 사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민준이가 또 왔습니다. 할머니, 나 학원비가. 민준아, 그건 내 아빠가 내는 거 아니야? 아빠가 바쁘대요. 할머니가 좀 내주세요. 50만 원만요. 저는 또 돈을 줬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민준이가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걸요. 며느리에게 따졌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애가 좀 그러면 어때요? 할머니가 손주 좀 챙겨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요. 한 달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순종적인 어머니, 호구 같은 시어머니 역할을요.
그리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가족회의 하자. 다들 모여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 모인 아들 진수, 며느리 수진, 딸 미선, 사위 민호. 저는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설마 유 원장 얘기는 아니시죠? 미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비슷해. 그동안 너희들한테 준 돈 얘기야.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진수야, 내 사업 자금 4억 2,300만 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날짜별로 다 있어. 엄마, 미선아, 내 성형 수술비랑 가게 미천 2억 3천. 수진아, 내 명품 가방, 옷, 성형 비용 합쳐서 3천만 원. 화면에는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걸 왜 조사하신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사가 아니야. 기록이지. 내 돈 어디 쓰는지 기록해뒀어.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볼래?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호구야. 70 넘으니까 바보 된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나중에 요양원 보내고 남은 돈 받으면 되지.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진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저는, 변명은 됐어.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너희 아빠가 엄마 명의로 남겨둔 강남 상가 건물이야. 시세 100억.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0억? 너희가 노리던 아파트 4억, 예금 3억, 그거 다 필요 없어. 엄마한테는 이게 있거든.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말했으면 너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더 뜯어갔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엄마는 달라질 거야. 너희한테 돈 안 줘. 그리고 지금까지 준 돈 다 돌려받을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가족으로 본 적이나 있어? 그냥 ATM 아니었어? 돈 나오는 기계? 엄마, 진정하세요. 닥쳐. 제 생애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금전소비대차 청구 소송 준비했어. 증거도 다 있어. 너희가 원하면 법정에서 보자.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 집 나갈 거야. 서초동에 새 아파트 계약했어. 30평짜리. 엄마, 잠깐만요. 됐어.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70 넘어서 배웠어. 자식이 효도 안 하면 부모가 홀로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판사 앞에 저와 자식들이 마주 앉았어요. 원고 측 입증 자료를 제시하세요. 준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먼저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억 8천만 원이 원고에서 피고들에게 이체됐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진짜 호구야.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와 미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피고 측 반박 자료가 있습니까? 진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가족 간의 증여로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빌려준 거예요.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갚았어요.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고님, 차용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한테 무슨 차용증을. 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준혁 변호사가 문자를 제출했습니다. 엄마, 2천만 원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엄마, 투자금 5천만 원만요.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요. 모두 빌려달라 갚겠다는 표현이 명확했어요. 1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탕!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초동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밝은 거실, 한강이 보이는 전망,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4억을 돌려받았어요. 자식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날 오후 친구 정숙이가 놀러 왔습니다. 영자야, 새 집 너무 좋다. 그치? 나도 이런 삶이 있을 줄 몰랐어. 애들은 연락 안 와? 처음엔 매일 전화했어. 용서해 달라고. 나는 안 받았어.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나? 나도 사람이야. 상처받는 사람. 정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넌 대단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할 줄은. 저는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상담해 주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정숙이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6개월 후, 저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어요. 73세지만 거울을 보면 당당한 제 모습이 보였죠. 명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저렴한 브랜드 옷을 입고 세일 코너를 뒤지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저를 알아봤어요. 달려왔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반성? 돈이 떨어져서 한 반성이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수진 씨. 수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씨를 붙인 거예요. 난 이제 당신 시어머니 아니야. 내 마음속에선 이미 남이야. 어머님, 70 넘어서 배웠어. 용서는 해도 관계는 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당신을 미워하진 않아. 근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진수가 서 있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사업 완전히 망했어. 빚이 3억이야. 제발 도와줘.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나한테 왜 와? 난 호구잖아. ATM이잖아.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진수야, 넌 엄마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아니야. 됐어. 이제 내 인생이야. 내가 책임져. 문을 닫으려는데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정말 미안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진수야, 진짜 반성하거든. 스스로 일어서. 그게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분노가 아니라 독립으로요. 지금 저는 74입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옆에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혜자 씨가 있죠. 영자 씨, 후회 안 해요? 뭘? 자식들이랑 연 끄는 거요. 끄는 게 아니야. 거리를 둔 거지. 언젠가 애들이 진짜 깨닫는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이랑 고독은 달라. 외로움은 버려진 느낌이지만 고독은 선택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고독을 선택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진수라는 이름.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진짜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자. 석양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들,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사랑과 경계는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 상대방이 후회할 만큼 당당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수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인 인권 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학대당하는 어르신들을 돕죠. 아들 진수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달 제 계좌로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편지 한 줄과 함께요. 엄마,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람이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언젠가 진수가 정말로 변했다면 그때 통장째 돌려줄 겁니다. 내가 변한 증거야. 이 돈으로 새 시작해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황혼이지만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나 법률구조공단 132에 꼭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연 에디션이었습니다.